저희가 그 첫 번째 영화 완성시키고 첫 번째 공개를 한 게 이제 정식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 그래서 상영을 했고요. 2월 2일부터 일본에서는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도쿄, 나고야, 교토, 오사카 지나서 이제 앞으로 요코하마, 시즈오카, 뭐 도찌기, 고베, 삿포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혹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찾아보시면 어느 극장에선가 막다른 걸로 상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가시게 되면은 저 일본에서 봤어요 하고 인스타 같은 데 사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찾아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슨 선물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아무튼 아니 그 부산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고 일본에서도 저희가 극장을 다 가봤었기 때문에 관객분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 여기가 가장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아까 이제 거기서 들어가는 거 보면서 사실은 이 주인공이 이제 유미다 보니까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관객들이 메인 타겟이기는 해요. 근데 지난주에 했던 시사회에서 그 유미의 어머니 목소리를 해주셨던 분이 이제 옛날 CBS 아나운서 출신 분이신데 그분이 60, 70대 친구분들을 같이 모시고 와서 영화를 봤대요. 그랬더니 다들 딸한테 꼭 보라 그러겠다고. 그래서 안지런하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나름대로 이 우리 딸이 아니면 이런 어떤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뭐 무대 인사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아직 많이 갖지는 못했고 이제 4월 4일 개봉이잖아요. 그 전에 시사회도 많이 못해서 마침 재팬 파운데이션 무비 페스티벌에서 요시모토 바나나 특집을 하겠다 하셔가지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키친이 상영이 됐고 바다의 뚜껑이라는 원작도 영화로 상영이 됐고 저희가 이제 가장 최신작 따끈따끈한 아직 한국에서는 개봉 전인 영화로 3편이 상영이 된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좀 맥락을 가지고 영화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배우랑 감독님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주로 많이 받아보려고 자리를 만들었고요.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받기 전에 그냥 감독님과 수영씨 배우 유미 역했던 수영씨한테 두 분이서 혹시 서로에게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던 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각자 한 번씩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먼저 네, 감독님한테. 살면서 유미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솔직히. 기자님들 안 계시죠? 저는 거의 뭐 일반인이라서 기사화되지도 않겠지만 일단은 너무 이 작품에다가 개인 경험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 저 스스로 굉장히 평탄하게 살아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평탄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게 어떤 살면서 내 안의 무기가 되는 거지 밖으로 누군가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난 이렇게 성장했어 이런 거를 자랑해 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얘기하고 싶지도 사실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이별했던 경험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그 유미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거울을 보고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이별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본 적이 저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제가 그 거울 속에서 이제 제 모습을 보고 울었던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네. 몰랐었던. 그래서 좀 그때도 얘기를 할 때 이게 배우한테 좀 더 이해가 되도록 뭔가 사실은 내가 어쩌고저쩌고 되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약간 이런 얘기를 좀 차분히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현장에서 이 주어를 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있잖아 친구한테 얘기할 때 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조금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말을 할 때도 좀 주저했던 부분들이 이 영화에서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느낄 때는 이 배우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좀 더 드러냈었더라면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래서 더 오히려 소화했던 것 같습니다. 수영 씨 질문은 들었고 감독님은 수영 씨한테 저는 저희 세대가 그러니까 20대 뭐 이제 30대 지나가는 이런 세대들이 좀 하고 싶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영화라는 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가 앞으로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영 씨 너무 진지한 질문을 네, 너무 철학적이에요. 사실 어떤 거를 할 때 이 프로젝트가 혹은 이 작품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어떤 디딤돌이 되게 할 거야 라는 거를 계산하고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이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얻어갈 거 딱 하나만 있다면 그거 하나만 보고 좀 결정하는 스타일이라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그런 거 계산했다면 주연인데 영화를 안 해봤는데 물론 승정만한 작품이 있긴 했지만 영화를 잘 안 하다가 이제 주연을 맡는 거에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일본에서 연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성 캐릭터의 시점으로 집요하게 따라가는 정서의 영화를 너무나 해보고 싶었고 또 그런 기회가 흔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무엇보다 소설 원작이 너무 좋았고 또 소설 원작에 있는 그 메시지를 담아내면은 감독님의 의도도 너무 잘 통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어우러져서 좀 기분 좋게 했지만 하면서는 부담스러웠죠. 했지만 이렇게 개봉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시사회도 하고 점점 이렇게 보니까 좀 너무 더 잘할 걸 생각했던 것보다 큰일이구나. 또 영화 하고 싶은 네, 또 영화를 하고 싶은데 조금 더 다양한 작품을 한 다음에 다시 저한테 이제 유미와 같은 이런 정서의 영화가 주어지면 또 그 나이대에 맞는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딱 요 세대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 겪을 수 있는 어떤 성장통에 대한 얘기 있다면 또 제가 뭐 중반이나 아니면 되면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조금 디딤돌이 되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감독님이랑 우리 주연 배우가 비슷한 연령대예요. 감독님들이 좀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고 그 다음에 더 어려 보여.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편 데뷔작 신인 여성 감독으로 장편 데뷔작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궁금한 영화를 시작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첫 주연작 영화로서는 첫 주연작이라서 두 분의 한국 영화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두 분의 미래가 저는 굉장히 많이 궁금한 입장인데 사실은 시사회에 호러 영화만 만드는 이제 친구 프로듀서가 있었어요. 근데 뭐 예의상 시사회에 가서 영화를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영화를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전혀 이 막다른 골목을 극장에서는 절대 보지 않을 40대 후반의 남자 거기다가 투자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화가 돈이 될까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영화 잘 봤어요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영화에 대한 얘기가 없길래 제가 어저께 만나서 영화가 어땠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수영이라는 배우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다.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하나고 두 번째는 대표님 이거 관객 들리겠어요?
관계가 잘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속 평을 올려주시고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에서도 엔사 관람이라고 하잖아요. 막 10번 봤어요, 15번 봤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관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저희는 앞으로 계속 다양한 영화들에 도전을 해나가려고 해서 질문을 좀 받을 건데요. 영화를 잘 보신 분, 영화를 재미없게 보신 분 말고 영화를 재미있게 보신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재미없게 보신 분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빨리 드셨어요? 빨리 드신 분, 빨리 드신 분, 네. 여기. 네. 마이크 갑니다. 네. 저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감독님한테 일단 질문하고 싶은 게 제가 처음에 딱 외향적으로 봤을 때 이거 좀 다양한 인종이나 그 인종이나 뭐 나라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외향적으로는 다그다그 카페 그 옛날에 봤던 영화가 좀 생각났어요. 그리고 다들 카페. 좀 이거 조금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거랑 이제 그 윤희가 여기서 그 위협을 받고 이제 연락이 안 되는 하고 그래서 막 관람차도 타고 막 다리도 하고 이런 낮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끝에서 이제 밤이 됐을 때 이제 다 불꺼진 곳에 관람차도 있고 걸어갔던 거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 빛이 켜져 있는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길을 찾는 거를 이제 뭐 원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갔지만 다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와닿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제 배우 입장에서 저 그 바다의 집을 갔을 때 익스티 괜찮았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노트북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레이첼 메가더스가 그 라이언 고슬링을 만나러 가서 울면서 화장을 고치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게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여자들의 마음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가지고 항상 네, 이거 두 가지 질문. 네, 아마 뒤에 질문은 우리 수영 씨가 아주 잘 여자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첫 번째 질문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그 유미가 나고야에 도착한 다음부터 연락을 기다리면서 사실 많은 장면들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지루했고 사실은 더 중간에 유미가 열받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굉장히 사실은 압축적으로 많이 담겨 있었었는데 사실은 그 지루함, 그 유미와 함께 지루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힘이 실리는 것보다 다음에 이제 호텔에서 나올 감정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그 관람차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많이 줄였었고요. 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 부여는 사실은 유미라는 캐릭터가 그 나고야라는 공간에 왔다. 근데 혼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서였고요. 그리고 뭐 어떤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 뭐 의미 부여를 하면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관객분들이 느끼시는 건 뭐 다 관객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유미가 나고야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의 그 인포로만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하늘 아래 이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일본에 있을 때와는 다른 공기감이잖아요. 나랑 지금 내가 오랫동안 사귀어온 그 남자가 지금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이 자식은 연락이 없네. 나는 지금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조금 쌓아주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립스틱, 빛, 네. 관람차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람차 다음에 네. 나왔을 때 원래 나레이션 원래 나레이션 우리가 많이 줄인 그 빛은 이 영화 이 소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소설에서 그 유미 캐릭터 미미가 돌아가야지라는 감정을 정리하는 긴 어떤 감정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소설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빛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의 미미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빛깔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촬영 환경에 이제 제한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압축적으로 표현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제가
느낀 결론은 유미는 여행자이기도 하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유미가 그 혼자 지내왔던 그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낯이었던 공간이라고 치면 혼자 깊게 뭔가 사색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줄 때 관객들도 좀 지나왔던 유미의 시간들과 공간들을 통해서 좀 생각할 시간을 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 판단은 전적으로 관객에게 맡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그때 그 공간들을 저희 촬영팀이 다 나가서 다시 라이트가 들어온 상태를 다 찍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의미부여를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의도했던 부분이 바로 각자의 시간으로 좀 관객분들이 쓰셔서 본인이 유미가 되기도 하고 태규도 한번 다시 태규는 뭐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좀 그런 생각할 시간 그리고 유미가 이제 책가방을 이제 다시 이제 캐리어를 다시 쌀 때 그때의 감정의 정리까지 어떤 시간을 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혹시 여자친구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여자가 이별한 다음에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기억이 뭘까 생각했을 때 이불 발차기,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사실 내가 그렇게 비싼 걸 사줬어 어떻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뭐 헤어진 남자친구 물건이 나왔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내 몰골 그지 같을 때 우연히 마주쳤을 때거든요. 새 여자친구랑 함께 상상만 해도 아찔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윤희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윤희라는 캐릭터를 약간 일부러 의식적으로 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자로 하는데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톤도 그렇고 행동이나 이런 거를 좀 모나거나 아니면은 튀지 않는 그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이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립스틱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그 태규가 차를 갖고 온 그 꿈에서 1차 꿈 그리고 2차 현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머리를 정리하는 그런 그 사소한 행동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미 헤어졌고 다시 돌아온다 해도 절대 만날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 남자한테 나는 아름다운 여자이고 싶은 그런 여자의 자존심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노트북을 되게 자주 봤는데 그 장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지금 딱 떠오르진 않는데 말씀하시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저도 노트북 엄청 좋아하는데 여자라서 그런가? 여자의 너무 마음을 일상처럼 잡니다. 지나갔나 봐요. 그리고 그 유미가 차 안에서 립스틱 바르는 그 장면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떠한 기대감을 조금 더 표현하기 위한 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바다의 집 저게 태규의 인스타인지 뭔지 관객들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무언가를 보고 집을 재빨리 챙겨서 나가는 그 모양새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다를 가면서 좀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하면서 혹시나 마주칠까 하는 생각에 혈색을 좀 주는 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맨 앞에 계신 분. 맨 앞에 계신 남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손 드신 분들이. 그냥 드릴 것 같은데 너무 앞에 계셔가지고. 그래도 안 들리고. 네. 그거 보신 거. 우리 영화가 참 좋은 게 관람할 때마다 점점 많아져서 정말 이번에 좀 얘기 함께 나눴으면 하는 부분은 그 생체 톤들의 변화가 되게 많이 와닿거든요. 특히 태교 만나고 그랬을 때 붉은 계열에서 엔드포인트를 가는 그 과정에서 스카브부터 시작해서 점점 파란색 그 엔드포인트 안에 소품부터 시작해서 온통 제일 많은 파란으로 바다쇼도 있지만 엔드포인트 집중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그 중간에 살짝 윤기 바르는 붉은색이 다시 나왔다가
또 파란색으로 꽃장면도 있고 오늘 그 과정이 보면은 이제 그 소품 미술이나 뭐 그렇게 연출가 감독님과 같이 꽃질 작업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좀 함께 듣고 싶고 또 유미 배우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좀 파란색이라는 그런 곡이 함께 나누고 우선 아마 저도 시네마 키드다 보니까 그 감독이 뭔가 장치로 뭘 깔아놨을까라는 거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영화를 보는 건 너무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 영화가 좀 이제 기획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이기는 하지만 좀 하나의 좀 해석의 여지가 될 만한 그 배우의 연기뿐만 아니라 다른 서텍스트로 좀 관객들이 눈치챌 만한 요소들을 좀 깔아놓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엔드포인트라는 카페를 가야 되는 설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카페 자체도 이제 니시야마가 있는 공간 쪽은 이제 모네 키친을 제가 모티브로 해서 거기에 블루 계열로 일단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블루 계통으로 세팅을 일부러 했었었고, 그리고 또 유미가 이제 가기까지의 블루톤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의 포인트로 꼭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 수영 씨 담당 코디 분께 너무 감사한 게 항상 이제 그 다양한 컬러감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딱 너무 잘 어울리는 블루톤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이제 감독님 골라주세요라고 했었을 때도 너무 잘 어울리는 블루 컬러를 잡아서 놔가지고 사실은 배우한테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세팅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의상이나 이런 거에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정도로 배우의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고 배우분들의 관련 스태프분들도 호흡이 너무 좋으셨어서 굉장히 무리 없이 제 의견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원작 소설에서는 사실 배경이 가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원작 소설 표현 중에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고요한 금색 세계가 떠올랐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좀 낙엽도 낙엽이고 그런 가을의 색채를 좀 표현을 하실 것 같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벚꽃이 되면서 톤 자체가 좀 봄으로 표현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제 의상이랑 바다의 집 이 위주였던 것 같고 사실 엔드포인트는 좀 녹색을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커튼 그리고 이불 그림이랑 방석이랑 뭐 소품들이 다 파래요. 근데 유미가 머무는 게스트 방은 또 녹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억하거나 기억할 때 향도 향이지만 사실 색깔로 기억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유미가 나중에 이 소설에 있는 표현대로 이 나고야에 있었던 시절을 돌아봤을 때 어떤 색이 떠오를까 하면 저는 사실 녹색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감정적 변화로 보면은 붉은 계열이었다가 파란색 그리고 다시 핑크빛 미래 벚꽃이 이제 쏟아지면서 좀 핑크빛이 되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입었던 그 티셔츠는 또 핑크빛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감정적 변화로 보면 분석하신 색채가 맞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 시절을 떠올리면 녹색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녹색일 수밖에 없는 게 유미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때 집처럼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운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유미 방도 녹색이거든요. 그 유미랑 여동생이랑 얘기하는 게 녹색이다 보니까 그게 정해진 다음에 제가 이불을 다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제작이 일단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재미가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 막다른 골목의 추억이라는 그 원작 소설 안에 5개의 단편이 있는데 마지막 단편이 막다른 골목의 추억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일본에는 문고판이라고 해서 좀 가벼운 책도 나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스태프들도 사실 원작을 책을 갖고 있는 시나리오도 있고 원작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씩 원작 소설을 좀 읽어보거나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고 또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님이 저희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현장에서도 오셨었고 도쿄 시사회할 때도 오셨었고 이번에도 와서 저희의 이제 많은 힘이 되고도 있어요. 그래서 원작 소설을 없이 영화만을 논하기에는 좀 부족한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해야지 좀 완성이 되는 느낌이 사실은 있어서 그 얘기를 최근에 저희가 이제 수영 씨 인터뷰나 감독님 인터뷰 할 때도 원작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읽었거든요. 한 2-3번? 저는 기억을 안 나는데 거의 수영 씨 책을 외우고 있는 사람처럼 계속 그 문구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웠나 나는 생각이 돼서 감독님이랑 수영 씨는 도대체 원작을 몇 번을 읽은 거예요? 몇 번을 읽으면 그렇게 많이 안 읽었는데 기억력이 좋아서 각인이 돼 있나요? 아니 그거보다 원작에 있는 이제 표현들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독님이 대본을 고치실 때 이제 각색을 하실 때 한국어로 쓰고 그걸 다시 일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작 소설에 있는 일본어와 다른 일본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에.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나고야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원작 소설에 있는 일본 표현을 옮기는 작업이었거든요. 다시. 그래서 그 작업을 다나카 슈엔스케랑 같이 이제 감독님 헌팅 가셔서 둘이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작을 되게 많이 이제 한국어 원작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에는 어떻게 돼 있어? 약간 이런 걸 하고 또 그거를 또 구원체로 아무래도 문학이다 보니 구원체로 바뀌는 걸 또 구원체로 바뀌는 거를 또 감독님이랑 계속 상의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그걸 바뀌네요. 그러게 원작에 대해서는 기획자나 감독보다도 배우 훨씬 더 많이 원작에 대한 그 인지가 돼 있어가지고 거의 다 외웠나? 저는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근데 좋은 구절이 많아서 거의 저는 성경보다 더 잘 외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받을까요? 여자분? 일단 너무 재밌게 잘 봐서 감독님과 배우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 궁금한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유미가 세계로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빠르게 걸어갈 때 그때 되게 카메라 움직임이 좀 흔들리면서 잘 보이더라고요. 유미를 이렇게 따라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따라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별히 그렇게 연출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렇긴 한데 결국 그 차는 폐차가 됐는지 되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뒤에 질문이 간단해서 차는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그 이시야마가 타고 떠나는 차가 그 차예요. 네, 근데 소설 원작에서도 그 차 원작에서는 유미가 끌고 끄는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일본이다 보니까 그 차를 부산으로 싣고 와서 다시 타는 것도 굉장히 네, 번거롭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상 약간 감정이입을 해본 거죠. 내가 외국인이고 내 차가 거기 있다면 그냥 어차피 나한테 없었을 돈인데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 친구한테 야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니시야마는 왜 폐차 안 시켰을까요? 똑똑한 얘기죠. 물욕이 내가 도쿄를 가야 되거든요. 보기보다 탐욕스러워. 이 질문이 이렇게 질문을 생각하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인상에 남는 신조로 지적해 주시는 네. 그 지적이 아니라 아무튼 결정해 주시는 유미가 나오는 실제 감독님 연출이랑 배우 연기 다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출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 굉장히 배우의 능력을 너무
배우를 너무 괴롭히는 감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롱테이크로 이제 찍은 장면들이 씬들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스태프들이랑 같이 상의해 가면서 타협한 부분도 있지만 배우와 이 씬은 정말 롱테이크로 정말 잘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꽃가게에서 나오는 거랑 바로 유미 감정씬이었거든요. 유미가 그 태기집에 나온 이후로부터는 정말 제가 연출자가 아니고 관객이라면 그 감정을 안 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저도 영화를 볼 때 어떤 그 인물에게 일대있는 감정을 그 감독이나 이제 편집자의 어떤 가위질이 들어가 있으면 감정의 해방을 느낄 때가 있어가지고 좀 더 배우의 호흡을 좀 존중한다는 의미로 사실은 한 건데 만약 연기가 좋지 않다면 이제 편집실에서 분명히 커트가 됐을 거예요. 다른 씬들 중에서도 커트가 다시 구성된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를 내놔도 손색 없는 긴 롱테이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스태프들 호흡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촬영 감독님이 뒤에서 따라오는 거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이 뒤에서 줄줄줄줄 다 따라가거든요. 근데 발자국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 집중력을 요했고 그다음에 몇 번 저희가 몇 테이크 하죠? 2테이크 가나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이크도 정말 많이 안 가도 될 정도로 서로를 믿고 이제 맞췄던 작업이었어서 그래서 감정적인 건 좀 우리 배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처음에 감독님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한 번은 돌아볼 것 같다는, 그러니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다가 멈췄다가 이제 다시 조목조목 걸어와서 보고 유미가 한번 멈춰서서 이제 씩씩대면서 쳐다보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호텔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의 리듬이 좀 달라요. 물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근데 일단 너무 당황하고 그 유미는 이미 그 태교가 띡띡띡띡 거리면서 문을 열고 타다이마 하면서 들어왔을 때 이미 세상이 무너진 때거든요. 지금 들어오지 말지 그냥 나는 없었던 것처럼 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또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앞치마를 또 사서 왔어요. 밥을 해주려고. 정말 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나오는 그 감정이 너무 경황도 없고 나한테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막 정신없이 막 걸어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거 너무한 것 같아. 내가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는 건 바보 같아. 물어나 보자 이런 생각으로 막 걸어가다가 딱 그때 제 실제 시선에서도 그 아파트에 불이 켜진 그 아파트가 딱 있었는데 그 불 켜진 아파트를 보면서 되게 따스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도저히 그 따스한 둘만의 세계에 내가 다시 침입하는 것 같은 이미 나와의 세계와는 이제 동떨어진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정말 빠른 걸음으로 돌아와서 보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거를 정말 뒤에서 부산스럽게 막 쫓아오셨다가 막 기다리고 막 쫓아오셨다 이러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리허설을 하면서 근데 포커스라는 게 사실 그 멀리 갔다 돌아오고 이런 거를 맞추는 게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느리게 걸을까요? 그랬는데 너무 편하게 하시라고 해서 사실 저는 제 감정에 있어서는 절대 그거를 타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걸음걸이의 속도를. 그래서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다 맞춰주셔서 딱 보고 나니까는 그 저만치 걸어가는 유미를 멈춰서서 찍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까지 또 멀리 있다가 유미가 혼자 다가오고 이런 공간성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서 저도 사실 제일 애착이 가는 장면이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아마 영화를 좀 감정이 잘하고 보신 분들이 제일 처음 오는 부자리가 쪽 그래서 한번 거기 한번 딱 그리고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
저도 거기 편집 볼 때 거기가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비가 우니까 유비 다 따라오잖아요. 유비 다 따라오는 신이랑 마지막 파티하는 신들의 일본 관객들도 좀 많이 우셨다고 이렇게 멘트를 주셔서 제일 처음에 가슴이 울컥하면서 팍 하는 게 아마 말씀해주신 그 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우리 나쁜 태균 아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까요? 어떤가요? 제 버릇 난 못 준다고. 저는 뭐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죠? 어떻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가운데 계신 여성 가운데 계신 여성분 어떻게? 네. 리액션이 너무 좋은데. 네. 아니 앞에서 말씀할 수영 배우님이랑 감독님 말할 때마다 앞에 계신 여성 관객들이 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가지고 제가 감정이입 다 하시는 것처럼 네 고맙습니다. 그 영화에서 볼 때 뒷부분에 꿈속에서 테이크가 자동차로 끌고 오잖아요. 저는 그 부분 진짜 배신감 들었거든요. 이게 꿈이 아닌 줄 알고. 처음에 그 부분은 이제 왜 그러신 건지. 그래서 배우 질문을 아니요, 하시고 아니요. 감독님 정말요? 배우님은 미소 토스트가 진짜 맛있나요? 미소 토스트 네, 이따 한번 저도 듣고 싶어요. 네. 어떤 소감인지. 그 저희 그 원작에도 있었던 장면이기는 한데 조금 영화에선 저희가 등장인물도 더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작 환경이 일본에서 올로케이다 보니까 사실 뭐 표현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와 타협은 사실 필요했어요. 그래서 막 마음껏 뭔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제한된 상황을 좀 즐겼던 것 같고 원작에서 표현돼 있던 그 부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살리고자 싶어서 그 부분은 살렸는데 그 이유가 약간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현실 감각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 눈치 없이 꿈에 나와요 그 남자가. 그리고 이렇게 약간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꿈처럼 처음부터 보여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좀 어떻게 이거를 없어 보이지 않게 관객들도 착각을 아예 일으켜버리면 이 유미 캐릭터가 아직까지도 그 이게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거를 환기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꿈이라는 거 자체가 내가 몰랐던 거를 다시 인지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난 다 잊었어. 난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나한테는 별일 아니야. 이렇게 친구들이랑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자면은 꿈에 나오고. 그냥 시험 잘 받는, 뭐 난 이 정도면 잘 본 거야 했는데 꿈에서 막 시험 보는 꿈 꾸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꿈으로 유미가 마치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다 잊었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척하는 거였다라는 거를 인지시키는 소설 속에 그게 굉장히 저는 현실적이고 리얼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저희 영화 속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 좁은 골목에다가 차를 대고 이제 태주도 등장을 시켰던 건데요. 그 굉장히 유미에게는 뭔가 일상이었을 것 같은 그 순간을 좀 다시 살려서 유미가 자기 스스로 아 내가 다 잊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미소 토스트는 맛있고요. 그 미소를 따로 100개를 받으셔서 선물로 나눠준다는. 저희 패키지 상영을 네. 해요. 거기에 그 미소를 100개 저희가 일본에서 받았어요. 케첩처럼 생긴 그걸 한번 기회 되시면 지금. 한번 먹어보시면. 그리고 그 차장면은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물론 저희 영화가 이렇게 딱 보고 이 여자가 완전히 이제 잊었다, 나았다, 힐링되었다 막 이런 영화가 아니라 다 잊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정도의 이제 용기와 대담함을 깨닫는 사실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메시지를 넣는데 한몫했다고 보기도 하고 또
그 후에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이 미시아마잖아요. 근데 그 둘의 차이를 좀 극명히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태규도 담배를 피고 있었고, 처음에 그 태규 차에는 또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근데 미시아마는 나에게 그 차를 갖다 주면서 한 번 안을 싹 다 청소를 해주고 사진도 빼고 담배 냄새도 없고. 그래서 사실 유미가 차 타고 가면서 고마워라고 했던 말이 다 알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 이 친구가 이 차를 가지고 오면서 날 위해서 한 번 청소를 했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내가 4년 동안 만났던 남자보다 나를 더 잘, 나의 어떤 그런 정서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그 미시아마의 캐릭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면서 같은 여자로서 되게 배신감 들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태규한테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유미가 그 마지막에 꿈속에서 그러잖아요. 나 진짜 가고 싶은 데 많았어. 다 못 볼 걸 너무 보고 싶었거든 이라는 그 말이 나고야를 보고 싶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태교를 보고 싶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다 못 볼 걸 너무 보고 싶었거든. 아직도 사실 보고 싶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남자는. 근데 변해버린 사람은 이미 나랑은 다른 사람인데 내 추억 속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그 꿈장면 사실 스태프들 중에서는 편집하거나 이럴 때도 꼭 필요하냐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많긴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슬픈 신이에요. 왜냐하면 미련이라는 거랑, 그러니까 왜 내 주변에서 뭐 어디서 나간 사람이든 완벽하게 살아지진 않고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는데 유미의 미련 속에, 그리고 저는 태교와의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보영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태교랑 헤어진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크게 불려서 크게 불려면 좀 두 사람의 헤어짐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유미가 어떻게 잊지 저거를 막 그러는데 꿈에서 나오니까 막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은 얼빠이신 거예요. 아니 현장인데 아무튼 미시라마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처럼 세규도 당분간은 아주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뭐 유미는 이제 또 그게 인생의 어떤 거듭이 돼서 다음 행보를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슬펐던 시기였어요. 저희는 현장에서 그 감정이입을 정말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태규 역할의 안보영 배우가 늦게 이제 현장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때 막 왔어 태규 왔어. 그래서 그리고 아야 역할 배우도 미묘하게 우리랑 어우러지지 못해가지고 약간 둘이서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있고 미안해 생각해보면. 괜히 꼴보기 싫고 막 그래서 저기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굉장히 착합니다. 순하고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으면 안 돼요? 질문 하나? 네, 왜냐면 가운데 쪽에 여기 아까 남자분이 세 분이나 동시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만. 네, 가운데 쪽 저기 네, 그 두 분 중에 한 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딱한 분만. 두 분이서 질문을 합치세요. 그냥 한 분씩 질문 한꺼번에 하시고 이렇게 받을까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이해라고 해야 되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유미가 회상이라도 생각을 정리를 하다가 그 노부부에게 뭔가를 묻고 나서 이제 포인트로 넘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 호텔에서의 감정이나 그 자리에서의 감정을 볼 때 분명히 이제 정리를 하거나 뭔가 돌아가려는 그 씬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노부부를 만나고 갑자기 엔드 포인트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뭔가 생략된 내용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제가 그 내용을 이제 감독님이나 배우분께서 연출하신 거와 다르게 이해를 했던 건지 체념이나 좀 정리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었던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네. 저는 그 오프닝 시퀀스 관련해가지고 니시야마랑 유미랑 같은 집에서 이제 둘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 시퀀스를
왜 처음에 넣으셨는지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세요. 혹시 상상 시퀀스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시퀀스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유미가 그 다리로 가기 직전의 상황들을 보시면은 호텔에서부터 온 동네방네 내가 헤어지고 내가 남자한테 배신당했던 게 다 알려진 것 마냥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잖아요. 가족들한테는 막 아버지가 조만간 멱살 잡고 갈 것 같고 뭐 여동생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얘기했고 그리고 방에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 남자와 뭔가의 추억들이 다 한국에는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공간이고 지금 당장 내가 이별한 그 순간에 집중하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전화통화를 하면서 유미가 느끼는 감정들을 아마 조금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쫙 그 흐름들을 보시면은 정말 돌아가기 싫은 그 기분을 조금 더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리에서 유미가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변하잖아요. 좀 약간 피식하면서 웃거든요. 그거는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 경험했던 실제 경험이 똑같이 묘사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출근하는 길에 다리를 이렇게 밑에서 한강이 아니지 템즈강 죄송합니다. 묻는 따라 그래서 그 템즈강 다리를 이렇게 밑에서 보고 있는데 그때 제 상태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던 영국분이 죽지 마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죽고 싶게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이 그렇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냥 이렇게 웃고 넘겨버리면 끝나는 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정말 죽고 싶었던 제 마음을 그분이 알려주신 것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너 죽고 싶은 거 알아. 근데 우리도 살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미의 감정을 확 전환시키기에 사실 그 소설에서의 일본인이 일본에 머무는 그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조금 저희 설정과는 갭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그걸 좀 압축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오프닝은 소설의 전개 그 구성 그대로 사실은 오프닝이 똑같아요. 소설이랑. 근데 그거를 굳이 막 엄청나게 변화를 주지 않았던 이유는 나중에 이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니시야마와 유미의 번외가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굉장히 좋았던 그냥 뭔가 더 따뜻했던 그때의 순간이 담겨있는 게 첫 파트이다 보니까 사실은 더 길게 촬영되어 있기는 한데 뒷부분에서 충분히 스토리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서 좀 많이 압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이걸로 마감을 하고 다음 상영 시간이 있어서 그냥 마무리 인사, 마무리 멘트 뭐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영 씨부터 할까요? 감독님부터 할까요? 수영 씨부터. 네, 오늘 날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르신들 어떻게 하나 이게 또 차도 너무 막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4월에 개봉하는 영화고 저희 영화 사실 보고 나서 막 이런 감동이 밀려오는 영화는 아니지만 정말 포스터에 있는 농구처럼 어떤 날, 힘겨운 날 좀 가만히 다시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소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개봉하기 전에 이렇게 봐주시는 관객분들의 평이 정말 저희한테는 소중한데요. 영화 보시고 나가시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셔도 좋겠지만 또 각자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또 이별해 보거나 아니면 이별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이별을 해보지 못했다거나 그래서 이런 영화를 계기로 좀 자기가 지나왔던 순간 중에 혹시 나를 살렸던 행복이 있었지 않았나 누군가에게
힘을 얻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소중한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가 곧 막힐 것 같아서 조심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님도 다음 작품 또 다른 색깔로 저희 빨리 봤으면 좋겠고요. 수영 배우님도 또 다른 영화에서 빨리, 가능하면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응원의 박수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